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얼마 전 104번째 3.1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이 3.1절의 역사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폭력 진압에도 꺾이지 않았었던 자랑스럽고 뜨거웠던 역사의 봄 3월. 오늘 시사반장은 104년 전 당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준 고성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한명준입니다. 하명덕 강원도지부 강릉시지회 광복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 한명덕입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지역 항일운동과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오신 분이시죠.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강원영동 보도국의 김인성입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의 3.1운동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양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 일어난 기미 독립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었던 것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 회장님, 만세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요? 서울의 그 3.1 만세운동 탁골공원에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해가지고 양양 와가지고 그것을 많이 제작해 배포하고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양 3.1 만세운동은 장날이던 4월 4일부터 9일까지 15,000명이 참가했다. 조화벽은 사촌 조연벽, 친구 김정숙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보수적인 유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 중재 세력 모두가 통합되는 연합적인 만세운동이었던 양양 3.1 만세운동은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격렬하게 지속한 만세운동이었다. 양양의 만세운동을 살펴보면 이게 유학자들과 그다음에 기독교계와 그다음에 농민들이 중심이 된 민중이 같이 함께 누가 약속하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발생을 했고 또 많은 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그 유래를 손에 꼽는 뭐 예를 들어서 유관순열사 있었던 그 아우네, 천안, 뭐 그다음에 이제 남도의 뭐 안동 뭐 몇 군데하고 같이 강원도 양양하면은 우리나라 3.1 만세운동의 거의 진짜 성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양양 지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유림, 농민으로 구성된 민중분들이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의미 있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명덕 회장님의 할아버지시죠. 만세운동이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도화선이 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함흥기 열사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요, 양양 보통학교를 나오셨고요, 가평리 구장일을 맡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들을 중심을 해가지고 그 태극기를 제작한다든가 독립선언서를 또 이렇게 제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이에요. 인천이라고 있습니다. 양양에. 인천에 이규환이라는 분 집에서 모여가지고 등사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분투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등사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옥양목이나 또 종이 뭐 이런 데다가 독립선언서 또는 태극기를 제작해가지고 배포하다가 외경에 그 발각이 돼가지고 양양 경찰서에 감금되고 모진 고문과 퇴행을 받았습니다. 이때 일을 사실을 알게 된 제 할아버지는 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가 경비가 삼엄한 경찰서장 시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을 구해내려고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서장한테 끝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본이 뭐 아까야마라는 사람하고 오이시라는 사람하고 두 경찰이 달려 들어가지고 한쪽 팔을 일본 옛날에 장칼이라고 해서 옆에다 길게 차고 다니는 그런 장칼인데 이 칼로 내리쳐가지고 한쪽 팔을 잘라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굴하지 않고 그 서장에 다시 달려들어가지고 뿌지자 한쪽 팔마저 작갈로 내리쳐가지고 그 잘렸습니다. 그렇게 그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하지 않고 다시 덤벼들고 서장에게 다시 덤벼들니까 결국은 그 칼로 목을 내리쳐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 장날에 그 독립운동 그 시위를 하던 그 군중들이 격분해가지고 그 경찰서로 뛰어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경의 그 총에 난사당해가지고 만세운동을 벌던 군중들을 자극시켜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무력 시위로 그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할아버님께서 그 함홍기 열사라는 점 네. 당연히 애국지사 자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양양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강원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은 고성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지금은 고성이지만 그 당시 지역 명칭은 또 간성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간성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그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를 좀 비춰볼 때 그 청년 김동원이라고 22세의 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3월 초에 3일 그 독립선언서 한 통을 이제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예. 3월 13일 밤에 그 고성 면사무소에 가서 등사기를 갖다가 집에서 50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성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14일자에 각종 이제 그 게시판이라든가 그 길거리에다 그 50장을 전부 다 붙이거나 뿌리면서 민중을 이제 뭐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좀 하시게 됐죠. 근데 이때 이제 그 김동원 어르신이 체포되면서 좀 징역 10월형을 받는 그런 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 우리 고성에서 이제 최초의 아마 활동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그 개성 한영 서원에 다니던 학생 이동진이가 귀향을 해가지고 지방청년 함기석이와 함께 해가지고 그 독립에 관한 전문서를 이제 만들어서 그 간성 보통학교 4학년 그 교실 입구에다 그걸 붙이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리면서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극을 받은 간성 보통학교 학생 150명 전원이 3월 17일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만세운동은 최초죠. 그것이 17일자. 그리고 이제 그날 간성 장날이라서 그분들이 학생분들이 이제 나가서 장날에 군중과 같이 이제 이걸 일으키자 해가지고 나가는데 벌써 일경들이 와서 정문을 막으면서 그것이 이제 그 나가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17일에 이제 그랬는데 27일 날 간성, 거진, 현내에 걸쳐가지고 각자가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시작 들어가서 만세운동을 이제 벌이고 또 마을 단위에서는 밤에 산에 올라와서 불을 지피고 만세운동을 남녀노소와 같이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이게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간성 내에서 22명이 잡혀가지고 뭐 혹독한 좀 결과를 좀 치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성군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취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네. 영동 지역의 고성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이유는 역시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중앙에서 2만 1,000부를 인쇄를 해서 전국으로 뿌리는데 예. 이걸 어디에 몇 부를 줄 것이냐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철도망을 이용해서 직접 운송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금의 북한 지역이긴 하지만 평강,
철원, 평강 이렇게 이제 주요 역들 주변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철길 따라 원산에 도착한 이후에 원산에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강릉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원산에서 가장 가까운 고성이 만세운동이 이제 벌어졌던 거고요. 지금 당시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럼 고성군에서부터 다시 이제 양양, 강릉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양양하고 강릉은 4월 이후가 되고 고성은 3월 중순에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만세운동이 3.1절에 터지고 나서 일제 군경의 감시가 너무 심해졌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던 주동자들이 체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서 지역에서도 북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잖아요. 경원선 철길에서 평강, 철원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주동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많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 행성, 이 영서 남부 쪽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4월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정선, 태백 쪽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강릉도 4월 들어서야 이제 만세운동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철길을 따라 배포된 독립선언서의 그 배부 상황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세운동을 한 군데에서 할 때마다 잡히잖아요. 그럼 잡히고 나면 거기에 연관된 인근 지역의 주동자들, 당시에는 이제 천도교, 그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하는 이제 종교계가 민족대표 33인 자체가 이제 종교계, 불교, 천도교 이렇게 종교계에서 이제 추천한 인물들이 33인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체포될 때마다 줄줄이 따라서 같이 이제 체포가 되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하기로 약속했던 거사를 치르지 못하고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선에서도 천도교가 다시 준비를 해서 4월로 넘어가고 강릉에서도 4월로 넘어가고 그런 이제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날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휴대전화라든가 통신망이 갖춰질 리가 없다 보니까 다 인편에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즉흥적인 그 소요 사태로 이 소요 사태는 당시 일제 군경의 표현입니다만 그런 이제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장날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실패하면 5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날짜를 잡고 대대적인 운동으로 만세 운동으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던 거죠. 처음에 제가 기자가 됐을 때 강릉에서조차 만세운동이 별로 없었어. 여긴 양양 말고는 만세운동이 없었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고성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보고 옛날 문서들 그다음에 신문 기사들 뒤지고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닌데 이렇게 많았는데 예. 그걸 새롭게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삼척의 보통학교 학생들을 주동했던 그 만세운동이라든가 정선 이제 장날의 정선에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시작됐던 만세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삼엄했던 그 3.1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나서 한 달여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제의 그 경비 감시를 뚫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어쩌면 강원도에서 벌어졌던 그 만세운동이 좀 더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이 강원도 곳곳에서 벌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독립운동가의 수적인 면, 다시 말해서 좀 양적인 면에서는 약간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이고 왜 강원도에서 독립운동가의 수가 적었는지 김 기자님. 제가 몇 년 전에 이 독립운동가 수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강원도의 독립운동가 수가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영서 지역이고요. 영동 지역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또 대부분이 양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양군 이외의 지역은 아까 고성군도 뭐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이제 고성군이죠. 고성군. 과거의 간성이 아니라 일부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 지금 왜 독립운동가 수가 이렇게 적지? 영동 지역은 진짜 없었을까? 과거의 어르신들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문서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하셨대라고 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지는 않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 이런 기록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서로 입증을 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바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어렵게 사셨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그것도 문서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거고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함경도, 함흥, 그다음에 원산, 지금 양양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함흥에서 조사를 받고 함흥에서 재판을 받고 함흥 감옥에 갇힙니다. 함흥교도소에. 지금 분단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기록이 됐을 텐데 분단 이 상황이 영동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곳이 영동 지역이거든요. 북한 지역에 지금의 북한 지역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북한 지역의 함흥에서 경찰 조사, 재판, 교도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서 당시 함흥에 있던 일제 검사가 수사했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일본의 헌책방 골목에서.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굉장히 두껍게 돼 있고 이제 양양의 만세운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함흥 지역의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영동 지역의 만세운동 사건들이 함흥 지역의 어떤 문서를 뒤지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가 이제 현재 방식대로 여전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의 이 독립운동 행적을 문서로 입증하게끔 만들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유연하게 좀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이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자. 이걸 개인들이 찾아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정부와 또 지방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문서를 조사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어떤 형태가 좀 갖춰지는 상태로 좀 빨리 이 실태 조사부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함 회장님. 광복회 회원들 중에서도 이 가족분들이 만세운동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그런 걸 해서 하다못해 전화번호 같은 거라도 어느 분이 그 동네 그 뒤에서 운동을 하셨다는 거를 구조를 말을 해서 드려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도 한다든가 하면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민간단체에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민간단체로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희생을 하시면서 항일운동을 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친일 반민족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께서 역대 강원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 나아가서 전쟁 범죄 경력이 있는 그런 행적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아마 보도를 하신 바 있으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 행적이 드러나 있던 분들을 기자들은 취재하면서 알게 되고 또 학자들도 공부해서 알게 되고 우리 광복회 회원들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지역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들의 역대 시장 군수 리스트를 이렇게 때로는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갔죠.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발표했던 친일 인사들의 목록,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 등등 해서 한 서너 가지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강원도지사가 한 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간도 특설 때에서 악명을 떨치던 그분의 행적이 지금도 강원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다가 제가 이 보도를 여러 차례 이어가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는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올해 이제 들어서면 그때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지켜볼 문제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담당자였다면 저는 바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성군도 제가 한 분 그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군수 그 전 군수의 그 비 고성군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를 보도를 한 적이 있고 그것도 역시 이제 군수님이 안내 표기를 하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셨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경남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동자가 5대 시장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사실 5.16 군사 정변이 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인들을 당시에 이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군인 출신들을 과거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군인이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주동자 또 친일파로 등재된 인물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든 어떤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바로 공간에서 확인을 하든 그분들의 도지사 시장으로서의 어떤 공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여주고 또 친일파 또는 어떤 학살의 주동자라는 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관련된 제도도 좀 정비하고 싶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가 이제 광역지자체가 그 역대 시장 군수 또 도지사 명단 옆에다가 이분이 몇 대 도지사로서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는데 거기에 친일파로서의 행적도 같이 병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게 잘못하면은 일부러 감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가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이 우리의 행동이었다면 알았으면 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 고성 건봉사에도 친일 잔재가 있다는데 어떤 지금 잔재가 있는 상황인지?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원래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도 승병의 어떤 성지였습니다. 아마 항일의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조명암이라고 본명은 조영출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스님이 되셨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이제 문학적인 소질이 많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뭐 서울에 학교를 보내고 또 일본 쪽에도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게 됐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재질을 가지고 뭐 하다가 그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나가서 싸워가지고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뭐 이런 노래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친일의 어떤 행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날이 왔다 광명이 왔다 나란 부르심을 감히 받들어 힘차게 나가자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근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노래비가 서 있는데 그 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는 이제 그렇게 친일한 분의 비다.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 보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잘 정리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건봉사 조명암 비가 사실 좀 충격적인 거는 왜 그러냐면 만해 한용운 선생 비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건봉사를
갔을 때 이제 건봉사 입구에 바로 있거든요. 한용운 선생의 한용운 선생의 뭐 출가지 또는 뭐 천년고찰이라고 하더니 야 역시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구나. 그 한용운 선생 비 옆에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한용운 선생의 비와 어떻게 이제 조명암의 비가 같이 나란히 서 있을까? 다른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든지 그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어떻게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함께 고민해봐야 될 적정한 방안을 찾아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관심도 관심이지만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6개월 전이죠. 지난 2022년 9월에 고성군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가운데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최초의 조례 입법 예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수님, 이 조례안의 목적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우리 독립운동가 현황을 보면 추서가 24분이고 미추서가 61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85분이 이제 유공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좀 제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의회에서 이제 망치를 쳐야지 이게 통과되는 건데 의회에서는 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청산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 거기서 청산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정리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청산으로도 쓰고 정리로도 쓴 조례들이 있어요. 근데 청산과 정리는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친일 정리라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지. 이거 정말 좀 답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그런다면 그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좀 심층적인 어떤 사료도 발췌해내야 되고 그런 걸 정리하면서 이 서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친일의 어떤 잔재도 청산을 해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오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조적으로 조금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 제한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한이라 그러면 우리 국민의 어떤 권리와 재산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뭐 제한적이란 이런 게 있으면 그 어를 좀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수정 가결하면 되면 수정 가결해서 공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수정하지 않고 반려를 시킨 거예요. 굉장히 좀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뭐 준비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우리도 뭐 많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그 조례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을 시작으로 해서 속초시 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속초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성군이 먼저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긴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고성군은 사실 다른 시군 조례가 없는 시군하고 아직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도내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데는 속초시 의회. 속초시는 지금 고성군과 다르게 고성군은 고성군이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반려가 됐다면 속초시는 속초시 의회가 나서서 제정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빨리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좀 됐고 속초시 조례는 속초시에만 해당이 되고 고성군 조례는 고성군에만 해당이 되는데 강원도를 아우르는 조례가 3월 3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안이 이제 이 조례인데 2023년 3월 3일자로 강원도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두 그 조례는 사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내용의 첫 번째 1조에는 언제나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적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속초 시민의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걸 법제화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옆에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 이 뉘앙스까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드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또는 발의하는 의원이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어쨌든 속초시와 강원도가 이걸 만들었는데 강원도의 조례가 사실 더 중요하죠. 강원도 18개 시군을 전부 다 아우르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일제 잔재의 뭐 청산이 아니더라도 일제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그 조사를 할 때 강원도가 비용을 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서 못했어 뭐 때문에 못했어라는 걸 도지사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일단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친일 잔재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 대상을 하려면은 일단 친일 잔재 조사 청산위원회라는 어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주축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설치해가지고 역사의 어떤 또 사회의 어떤 문화 이런 어떤 식견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일친일 잔재를 조사 특정해가지고 그 후에 연구에 대한 어떤 용역도 그분들에 의해서 발주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도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규명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서 후원하고 지원해야죠. 그러면은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좀 실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늦었다고 또 생각할 때가 적시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또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강원 지역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이 좀 속도가 붙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 무거운 과제, 지금 토론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지만 지역의 노력도 뭐 너무나 중요할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이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충분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뭐 오늘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회자로서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그런 일에 앞장서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예. 우리 지역에는 이제 그 토속면 운봉리에 애국지사 구국충정 숙모비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3.1 관련된 이제 행사를 거기 가서 치렀었죠.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거기 설악신문에 나와 있는 이제 만세운동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제 그 리장님이 나서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행정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완성된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그 황기중 그 이제 숙모비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행정이 같이 손을 잡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성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참 특이한 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3.1 이제 한 거를 이제 기념하는 이제 아주 기념비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역사가 제대로 이 자기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런 게 친일 청산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략된 상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야 104년 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건 아마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건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도 의회하고는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끝냈습니다. 잘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걱정이 없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면 그런 것이 다 지역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저희는 그 광복회 그 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 유족분들, 유공자나 유족분들이 과거에 어떤 운동을 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외된 그런 감이 없게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 조사하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보훈청을 갖다가 보훈부로 승격하는데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6월 달부터 보훈이라는 6월 달부터 이제 보훈부로 승격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보훈청보다도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지금보다 아무래도 그 뭐 유공자 뭐 그 이런 그 유족분들은 그 발굴이 내는데 좀 조금 수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때 가봐서 관계 그 관점에서 그 할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빼곤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심층 취재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김인성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그 출연을 하면서 사실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정신이라는 것, 또 아까 뭐 민족 정기라는 것, 뭐 애국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할 때 그러면 사업비는 예산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열어야 되고 이걸로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 뭐 어떤 기념비, 기념탑이 3.1운동의 정신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애국의 정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양군처럼 그리고 다른 지역도 사실은 일부 이루어진 데가 있지만 기록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양군이 이제 향토사 연구소에서 그 지역이 워낙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 지역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발굴해서 계속 국가보훈처에 계속 올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고성군에서 몇 년 전에 그 향토사 고성의 향토사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연구하셨던 이 위원하고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때 예산 5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죠. 하나는 왜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해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런 돈을 가지고도 이걸 만드느라고 애쓰는 이런 분이 계셔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선에서도 그런 향토사 연구위원이 계셨고요. 삼척에도 계셨고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다 내지는 아주 작았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에도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뭐 한 분, 두 분씩이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그게 끊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구 자료를 발간할 수 있을 때, 지금부터 30년, 50년 뒤에는 더 어려워지니까 예. 더 늦기 전에, 더 그런 분들이 더 늙기 전에
좀 더 잘 지원을 해주고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사는 후손들이 편하게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지역에서 또 조례가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어린 학생들이 됐든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 기자가 됐든 좀 더 쉽게 우리 지역의 역사 독립운동사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거든요. 예. 이 취재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거든요. 다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그에 기반한 지원, 그다음에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명의 연구자로서 자기 반성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과 친일 반민족 행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순국 선열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또 독립운동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됐는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 넘게 더딘 걸음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청산은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일은 이제 대표적인 친일 군인이기도 하면서도 6.25 전쟁 당시에는 그 원산이나 함흥에서 피난 내려오던 사람들을 이제 남한으로 안전하게 이제 피난시켰다. 그 피난이 영웅쯤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들 김백일 장군 영웅 신화를 듣고 어렸을 때 자란 세대인데 알고 봤더니 대표적인 친일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악명 높은 간독 특설대라고 하는 군인인데. 일제를 몰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일제가 남겨놓은 쓰레기,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면 독립운동과 똑같은 관심의 크기로 일제잔재 청산을 해야지 온전하게 우리가 반봉건, 식민지, 반제국주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7.8 청산은 단순히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